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한 문제 때문에 합격에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담 너무 갖지 말고, 자, 주택법이라고 하더라도 다 못하고 우리가 내용이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맞는 강의를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 법률에다 포인트를 두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본 시험 가서 맞춰야 될 점수, 최소 점수, 자, 맞춰야 되고요. 5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뭐냐? 기출 문제를 많이 내요. 여기는 기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냐면 내용이 좀 많지 않은 것들은 기출 문제 내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문제 은행식으로.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주택법은 일단 기출 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4개는 나와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몇 개 잡아드리면 자꾸 들어와서 하나 더 맞추면 5개 되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주택법은. 그래서 요 법률이 맨 마지막, 거의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강의 순서가요. 국계법 제일 먼저 해요. 오늘 이제 국계법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3주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계법이 끝나면 도시개발법 들어가거든요. 1주 정도. 그러니까 도정법 들어가요. 이거 1주, 이거 1주, 이거 1주 이렇게 기초과정은. 그래서 요 법률 중에서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주택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국계법 딱 시작할 때 마음가짐하고 주택법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흐트러집니다 이때. 막 학원도 잘 빠지고 막 그래요. 이거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 왜냐면 1, 2, 3주는 되게 열심히 나오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꼭 나오셔야 돼요. 요게 신경 좀 많이 써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내려가 볼까요? 농지법. 자, 농지법 갑니다. 자, 농지법은 자, 우리가 농지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자, 농지라고 한정된 토지. 대한민국 토지 중에서 전답 과수원, 논밭 과수원 이런데, 자, 이런데 적용되는 법이지. 그러니까 이 농지는 개발하면 안 돼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규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농지법을 만들어서 나는 이 농지는 개발 못하게 막겠다라는 규제를 촘촘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규제가 한 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농지만큼은 농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존의 목적을 가장 중요시하게 둡니다. 그래서 농지는 개발 못하게 막는 규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지는 소유부터 규제하는 거거든요. 소유. 다시 말하면 농지는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 자체를 못해요. 소유부터 규제하면서 자, 보전까지 두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은 그렇게 제가 뭐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오른쪽 보시면 농지법은 문항수가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2문제.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은 그 법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자. 한 문제. 목표 한 문제만 잡아. 자, 그럼 이것도 유형을 좀 보시면 쉬운 문제 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쉬운 거 한 문제 맞히고 오세요. 그럼 돼요. 어려운 거 맞히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부터 다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중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히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다 더하면 40문제 돼요. 문항수가. 그러니까 40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에 제가 적어드린 거, 요거. 자, 국계법은 8문제,
자, 도시개발법은 4문제, 도정법은 3문제, 그다음에 건축법은 4문제, 주택법 5문제, 그다음에 농지법 1문제 맞추면 돼요. 6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5개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25개 맞으면 퍼펙트하게 2차는 성공하는 거지 뭐. 공법 25개 맞았는데 합격을 못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목표로 잡으시고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기본만 딱 잡아서 이 정도가 가장 좋은 목표입니다. 공부하기 부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문제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자, 2번 가시면 부동산 공부의 특성이라고 해서 1번에 규제법적 성격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자, 규제법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럼 공법 자체가 세 글자로 풀면은 뭐예요? 그래요, 규제법이에요.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 규제법.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 규제를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합니다. 행정청이 우리가 배우는 6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건물 짓지 마세요. 이 건물 지어도 됩니다. 여기는 몇 층까지만 지으세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규제법이 공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규제를 하려면 이 관계가 행정청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 상하관계이지, 상하관계, 수직관계. 자, 수평관계에서는 절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관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공법은 뭐뭐 할 수 있다, 해선 안 된다 이런 게 많아, 되게. 이건 여기다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본시험에 가서 지문이 5개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5개 지문 중에서 맨 끝에 끝나는 부분이 있다로 끝나는 지문이나 없다로 끝나는 지문 이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 우리 시험은 찍더라도 그걸 가서 찍어야 돼. 그래야 확률이 50%가 되는 거야. 아무나 거나 막 찍다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거. 확률적으로 난 뭐 오늘 기분이 운이 좋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찍는 것도 연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부동산 공부의 성격상.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문제풀이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2000번 몇 번? 2000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1번 내려가시면 규제법적 성격이 있는데 사회적 제약이 있고 특별한 희생이 있어요. 이건 편하게 들으시면 돼.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일반 국민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규제할 때 일반 국민이 규제, 그 수인의 한도라 그러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그럽니다. 외우지 말고요. 그냥 들으세요.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인의 한도,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다 라고 판단되면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2가지 형태의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갑돌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대. 토지를 행정청이 그린벨트로 묶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 개발장으로 묶었대. 이렇게 그린벨트로.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규제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자,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주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자, 지정하면서 원래 땅값이 10만 원이었어. 지정되기 전엔. 지정하면서 땅값이 뚝 떨어졌어. 5만 원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안합니다. 내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손해 보셨죠? 5만 원 보상금 드릴게요. 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회적 제약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편하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 이런 규제 형태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보상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예요. 일반적인 규제.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공법은 사회적 제약 내에서의 규제가 90%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특별한 희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을순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을순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행정청이 도로를 좀 설치하겠다고 고시했어. 결정했어요. 요만큼 도로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편입될 겁니다. 라고 고시를 해버렸어요. 이 땅 중에 일부가 이제 도로로 편입된 겁니다. 그러면 요 땅에 대해서는 자, 행정청이 뭐 할까요? 이분한테 도로로 설치해야 되니까 파세요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안 팔아요 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돈 더 갖고 와서 살게요. 이건 사법이야. 공법은 자, 요분이 자 보세요. 안 팔아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배워요. 앞으로 우리가 수용. 그 수용은 강제 취득권을 주는 겁니다. 이 행정청한테 이렇게. 자,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거든. 그때 수용도 할 수 있는 거지.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 그럼 이때 수용을 하면서 행정청이 이 을순이의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되지. 이런 게 특별한 희생이야. 특별한 희생 밑에 있는 거. 자, 그러면 규제 강도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근데 공법은 90%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사회적 제약에 들어가요.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을 때 대부분 여기서 나왔을 때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보상금 지급이 안 돼. 예를 들면 갑돌이의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정했어. 농림지역, 녹지지역이나. 그거 지정했다고 해서 보상금 준다? 안 줍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용에 대해서만큼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규제하는 거를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뭐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 그냥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두 가지 보상금 안 주는 경우가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공법 앞으로 공부하실 때 대부분은 보상금을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금 줄 때는 요거 나올 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두 글자 수용할 수 있다 이거 배워 이제 앞으로.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사업은 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 오른쪽 가서 167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계획법적 성격이라고 나옵니다. 자,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면 자, 공법은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게 공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적으로 국토의 이거 법률을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배워야 될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뭘 먼저 국토에 대해서 뭘 먼저 수립해 주죠?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획이 엄청 많이 나오지. 그럼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행정청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종류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 내려가면. 자, 구속력이 없는 계획도 있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도 있어요. 자, 비구속적 계획. 이건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야. 일반 국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또는 1년 뒤에 내가 목표가 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그리겠다는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장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장기 계획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계획. 종류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 필요하죠, 2개. 10년 뒤 나의 모습을 딱 그려. 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행정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수립하는 계획의 종류를 미리 말씀드리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여기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국계법에서 나오는 계획의 종류입니다. 광역도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 요거 여러분 앞으로 친해져야 돼. 1년 내내 2,000번씩 내가 말씀드릴 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한 번 했지 한 번. 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겹게 할 거예요. 지겹게 와서 들으시면 돼. 자, 그럼 이 계획들이 국계법상 수립하는 계획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국계법에 수립하는 계획은 3가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뭔가 좀 느낌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을 수립할 때 수평관계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공법의 가장 기본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럼 상하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광역도시 제일 높은 계획이 돼요. 국계법에서는. 상위 계획 넘버 1, 2, 3 이렇게 하면 돼. 편하게. 그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 하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요게 막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하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을 볼 때,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체계 잡을 때 계속 해드리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 수립이 돼야 돼. 여기서 A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기본계획도 A라는 내용으로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상위계획이 2개 있으니까 이 2가지 계획이 부합돼야 돼.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부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